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 12일 새벽 1시가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민주당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민주당에서 이번 부산대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학과 관련해서 이 당 대변인이 나서고 정청래가 나서고 말이죠. 또 서영교가 나서고 그야말로 민주당이 대변인 역할을 했잖아요. 뭐 병원 의사들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대병원 의사는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부산대병원 의사들도 직접적으로 중간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억울하다고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 끓는 데가요, 소방당국하고 그 다음에 특히 경찰 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조선에서요, 지금 이제 경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음모론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재명, 그동안에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인 거죠. 본인의 리스크가 되는데, 이제는요, 이재명 리스크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재판도 연기가 되고, 또 재판정에 참석하지도 않고 당연스럽게.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사이에 무슨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하고 있느냐? 친명 리스크가 부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근택 사단 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와, 이 강의원이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 한총리는 5기 의장 출신인데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금 내가 이 사건들을 가지고서 자 그래서 지금 검증의 평가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이 특보로 해서 공천을 하려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명문을 내놓는데 이것이 또 다른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지금 이제 친명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데 대한 또 비판의 글들이 기사들이 대거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이제 창당 선언을 하다 보니까요. 과연 이낙연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낙연 신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전문가들의 평가.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종종 인용하는 뉴델리의 정규 칼럼니스트인 군산대 이양순 교수의 글. 이번에 이제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제 옮긴 것과 관련된 이 칼럼인데요. 이분이 쓰는 칼럼요. 이 교수가 쓰는 칼럼은 정례적인 이런 그 언론인들이 쓰는 칼럼니스트, 전문가들이 쓰는 칼럼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이양순 교수의 이 칼럼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한밤중 이제 기포하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TV조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경찰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왜? 하도 황당하게 민주당이 거짓 주장을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말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핵심적인 것 쪽,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황당한 거짓말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뭐냐. 이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는 의혹이에요. 이 의혹이 열을 받게 하는 것이죠. 김기호 민주당 정무부실장이 경찰과의 통화 내용이다. 이러면서 SNS에 공개한 녹음 파일이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혈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없어요. 경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수건이나 가재 수건도 혹시 증거물로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없어요. 요게 이제 공개된 녹음 파일이에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뭔가 경찰이 이제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혹 제기지 않습니까? 경찰 관계자, 핵심 그 좀 책임 있는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은 현장 사진은 물론이고 지혈에 사용된 수건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피습 현장을 그렇게 빨리빨리 물청소까지 했느냐? 왜 이렇게 현장을 훼손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박찬대 최고위원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반박은 뭐냐? 혈흔과 같은 이런 증거, 즉 DNA 수집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이 가덕도 신공항 그쪽이 관광지인데 이 핏자국을 굳이 방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찰이 부산대병원 핵일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또 탐문까지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부산대병원 측에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헬기장과 응급실에 외부인이 들어간 흔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요, 또 하나, 왜 이 범인 김모 씨의 변명문을 그렇게 공개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대대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저도 이거는 경찰이 절대적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저도 비판해 오고 있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자, 지금 말이죠. 재판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에는 전부 다 피의사실이잖아요. 자, 피의사실 때문에 공부 못해? 그럼 대장동을 비롯한 이재명 의혹들 100% 전부 피의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지금 공부해야 할 피의사실 보호보다도 훨씬 더는 중요하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경찰에서도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선행적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 8장짜리 변명문에 대한 이 비공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그리고 의혹, 이거는 지워질 수 없다. 이것만큼은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전화를 받느라고 응급처치도 늦었다.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소방당국은요. 시민단체에 이미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론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음모론이 또 이렇게 의혹 제기가 또 커져서 음모론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음모론도 이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8쪽짜리 이제 변문과 관련해서 왜 일부만 언론에 공개하냐? 이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면서 원점에서 수사를 재검토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8쪽짜리 이 변명문에 보면은 그 안에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까지 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음모론 중에는요.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요. 이번 피습 사건을 갖다가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에까지 비교하면서 현 정부 배후설을 강력히 제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번 테러 사건의 본질은 검찰 권력과 사법제도에 의해서 야당 대표를 제거하는 데 실패하니까 아예 직접 폭력에 나선 것이다. 야, 이거 참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이게 당직을 맡고 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 음모론. 자, 그리고요. 정청래 같은 경우도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비유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 김지호 정무부실장이 이것은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당시 응급 구급대원들에게 환자 상태를 묻는 신원 불상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왔는데 이 배우에 이 배우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 뭡니까? 이거 혹시 윤석열이가 굉장히 궁금해서 상민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좀 알아봐. 요렇게 연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김용민 의원이 또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내정됐다가 사퇴한 이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대경이가 이제 과거에 천안함 자폭 발언 때문에 사퇴한 경우 있는데 이게 말이죠. 사주한 게 또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또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현재 그 음모론까지 이 경찰은 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음모론에 관해서 아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뭐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1차적으로 밝혔고 검찰로 송치됐으니까 검찰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안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 재판에 넘기기 전에 좀 수사 결과를 좀 공식적으로 발표하든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좀 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잘 조율된 내용으로 발표하는 것을 저는 검토해 줄 것을 좀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좀 빠르게 좀 너무 자세하게 오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가고요. 자, 지금 이제 이재명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줄어드니까요. 지금 이 야권을 덮친 내용은 뭐냐? 친명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친명. 예, 친명의사들의 리스크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요즘 지금 나오고 있는 현근택 성희롱 논란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난 연말에 29일 날 송년회 회식 자리에서 수행비서한테 야,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뭐 감기도 같이 걸렸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퇴원 하루 전날인 9일 날 현근택한테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지금 피해자 조사가 10일 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현근택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윤영찬이가 버티고 있는 자리예요. 윤영찬은 비명, 원칙과 상식의 회원 멤버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교묘하게 탈당에는 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신자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는데 딱 지금 현재 이 공천 검증평가 우리가 마지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윤영찬 자리를 현근택이가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게 또 윤영찬이는 또 그냥 잔류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더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현근택 리스크, 이게 이제 친명 리스크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친명 리스크가 이제 부각됐는데, 말하자면 부각되고 있는데 이 논란이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느냐? 이 현근택 징계 문제를 말이죠. 당 공식 채널을 놔두고 정성화하고 논의했어요. 이게 딱 카메라로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저도 여러분께 보내드린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이거 봐. 이게 이재명 사당이잖아.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잖아. 이래서 사당의 물적 증거로다가 지금 비명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언론계로부터 또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단은 뭐냐? 친명 리스크. 바로 강의원 당대표 특보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동안에 아주 복잡해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참 특보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성희롱과 음주운전, 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명문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10일 날 내놨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어요. 이 해명한 것이 뭐냐? 성희롱 전력으로 2018년도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포기한 바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희롱 관련 상황을 설명하다가 2차 가해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2023년도에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총선 앞두고 광주 서구갑에 후보자 검증 신청을 냈어요. 이 강의원이가. 자, 그리고 이번 이제 그러니까 다 내야 되잖아요. 자, 냈는데 뭐라고 이제 거기에서 또 해명이 됐냐면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 도중에 자괴감과 모멸감이 뒤섞여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다. 그리고 자살 시도를 범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2차 가해 사건은 2018년 2월 27일 시작됐는데 이것은 2차 가해라고 하는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적 판단보다 당원과 당규에 근거한 판단을 요청한다. 예. 한마디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 이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딱 그렇잖아요. 2차 가해라는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2차 가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이 검증 차원에서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의찬 같은 특보 같은 경우 자, 이 사람도 97년도에 전남도에서 발생한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 있잖아요. 이것으로 구속돼서 실형까지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그렇게 이제 됐고, 근데 이 사람도 뭐 검증이 통과됐다.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걸 취소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은 이제 이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계속해서 시비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친명 인사들의 리스크가 이게 한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명 리스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또 올라온 겁니다. 자, 요래서 지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야권 갈등의 또 하나의 축은 바로 뭐냐? 우선요, 이낙연 창당과 관련해서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정부혁신위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배신은 저당하고 난동은 제압해야 된다. 그리고 이낙연 씨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혁신행동도 최근에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니까 윤영찬 의원은 파렴치한 배신 정치다. 이거 출당 조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3명 탈당한 3명에 대해서는
정계를 은퇴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런 극단 정치가 사실상 중도층의 이탈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탈당 요구 이런 거, 출당 요구 이런 것들은 당의 원심력을 크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친명리사들의 패권주의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4월 총선을 가는 혁신 이미지는 훨씬 더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논란의 인사들이 친명을 부르는 대로 내세워서 당내 입지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당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러한 지금 이 평가가 압도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그동안에는 이제 방탄 노릇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재명이가 자, 이제는 이제 친명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엎친 데 격친 격으로 민주당이 저물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물어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낙연의 탈당이 되겠죠. 그리고 원칙과 상식 3인 탈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친명 리스크가 또 되겠죠. 여기에 또 불을 지르는 게 이재명과 정성의 묻자.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망가뜨려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아바트들만 당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이 지금 끝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창당을 표명했는데 이낙연 창당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빅 텐트를 칠 수 있을 것이냐. 자, 왜 그러냐면요. 창당의 객관적 여건은 나름대로 상당히 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벌써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동층이 한 20~30%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층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당, 이 창당들이 지금 박빙 선거에 해당되는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는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당의 4인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준석, 양양자, 자, 그리고 금태섭,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연 연대 또는 하나의 정당으로 합당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큰 변수인데요.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동층 또는 중도층 이런 사람들이 한 30% 내외가 되고 있고 모두가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나름대로 그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는 지금 파가 바로 이준석 파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파인데 과연 보수 그리고 진보 이게 합쳐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지금 평가가 있고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DJP까지도 DJP 연합도 만들어냈잖아. 딱 이래서 이 DJP 연합까지 됐는데 보수의 이준석 그 다음에 진보의 이낙연이가 하나의 정당으로 합쳐지지 못한다. 이건 못한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의문을 갖는 층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DJP 연합처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전망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낙연과 이준석. 그래서 두 분 다 좀 러브콜을 그동안에 충분히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지금 단독 플레이를 할 경우에 두 사람 다 단독 플레이로 하면은 나머지끼리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솔직히 해서 금태섭, 양양자 뭐 이런 분들이 무슨 큰 지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예 지지율 프로도 안 나오잖아요. 몇 프로인지도. 자, 그래서 이분들이 미치는 영향은 그 제3위대 성공 여부에 상당히 작고요. 우선 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이준석과 이낙연의 지금 이제 창당 또는 선거 연대. 그러니까 이제 번호로 하나로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3번 번호로. 요 가능성은 이분들이 이제 아주 뭐라고 그러죠? 절실하다. 그리고 이제 여론의 외면 현상이 좀 나오면 굳이 더 이제 합쳐질 것이고 외면이 나름대로요. 여론이 지분이 크면 클수록 제가 보기에는요. 요거를 따로 간다기보다는 따로 가면 저는 이제 신당 창당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좀 통 크게 제3지대의 빅텐트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자,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지율은 많이 나오지만 현역 의원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허은하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고서 합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낙연 신당 쪽은 우선 의원 3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3명 지금 탈당은. 그리고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현역이 의원 쪽이 지금
훨씬 더 이 유인력은 더 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3지대 성공 가능성이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크다. 그리고 과거의 3지대라고 하면 안철수 중심의 1인 정당 체제였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세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이 빅텐트로 뭉칠 때 그 파괴력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자, 그런 점에서 유인 효과는 더 크다. 왜냐면은요, 자, 이게 이제 그 정의당보다 더 큰, 그 의원들을 갖는다. 그리고 의원들이 최소한도 한 20명조가 된다. 그러면은 뭐 교섭단체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관위로부터 지원 자금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군산대 이양승 교수가 쓰고 있는 이 칼럼인데요. 이 칼럼 내용이 제법 깁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일당들을 갖다가 지역도 대학도 서열화시키고, 자, 그래도 부산 사람들은 마치 살 곳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의 내로남불 중에 하나가 앞에서는 평등과 분권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뒷구녕에서는 서열과 계급을 따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조선 양반의 근성에 젖은 이 586 중심의 민주당, 이재명 정당, 이거는 이중성과 우위선이 지나치게 적나라하다. 이런 비판적 칼럼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 한 2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조금 설명을 요약, 이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재명은 서울행과 한국의 이 칼럼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서울행과 한국의 사회학. 그래서 큰 사건에는 항상 음모론이 떠오르는데 이재명 이 피습 또 마찬가지다. 지금 음모론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음모론 이유는 바로 뭐냐? 이게 정보 제공이 시원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피습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 부재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패습과 그러면서요. 또 민주당 지금 현재 이낙연 신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이낙연 신당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비판하는 것 친명들이 이것도 하나의 코미디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재명 패습과 이낙연 신당 사이에는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예,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피습을 통해서 이 전문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은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그 음모론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 시각에서 볼 때 음모론을 조장한 건 결국 민주당이다. 그리고 부산대를 모욕한 이재명과 그 일당들. 예, 그래서 논란이 말이죠. 본래 정치권에서 지방 비하로 방향을 틀게 됐고 피습 사건 전후 맥락이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의 급소가 눌러진 격이 되고 노골적인 지방 비하가 부산 민심에 물을 붙였고 지금은 그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는 중이다. 자, 이런 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본다면 서울대병원보다는 부산대병원이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서울로 간 이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서울대는 잘하는 병원이야? 그럼 부산대는 못하는 병원이라고? 딱 이러한 이분법적 판단. 이거 정청래가 만드는 건데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니 정청래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의 서울행 소동을 놓고 보면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바로 뭐냐? 지방에서 대학 나온 놈보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온 놈이 낫다. 이거야말로 심각한 지방 저평가 현상이다. 자, 그래서 이런 저평가는 결국 수도권 몰림과 쏠림의 소용돌이로 만들고 그래서 지방 저평가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을 저렇게까지 대한다면 다른 지방은 오직 하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 지방은 사람 살 것이 못 된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대 그리고 부산대 병원 저렇게 신뢰하지 못하는데 다른 지방 도시들, 대학들 그리고 대학병원들은 오죽하겠느냐. 자, 그러면서요. 이번 이재명의 서울행은 상징성이 매우 큰데 특히 우려할 건 시스템에 대한 민주당의 개념 부족이고 이 민주당의 행태는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스템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바로 서열에만 앞장서고 있는데 문제의 초점은 서열하고 서열은 한국의 코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모든 게 서열화되어 있고 정유수란 말도 있고 찬물도 위아래를 따진다고 하는데 지방 소멸 문제의 기저에는 바로 대학 서열화가 있고 이재명 서울에는 의료기관 서열화를 포장한다. 그래서 부산대 병원을 패싱해버린 이유가 그거 아니냐. 부산팽 서울행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평등과 분권을 요란하게 외쳐대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 서열화를 실천한 극격이 되고 이율배반과 자기모순, 이중성과 의선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계급화에도 열심인 이재명과 그 일당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열과 무의 도식의 끝판은 조선시대인데 계급 갈라지기의 끝판은 결국 한국 좌파다. 사실 시장 원리에는 서열도 계급도 존재하지 않고 땀과 노력만 존재한다. 자, 그런데 586은 조선시대의 폐쇄적 세계관을 따르고 있고 바로 서열화 계급화다. 이번 지방폐하는 한 사례일 뿐이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시스템을 모른다는 것인데 따라서 그들 정책은 허구가 아닐 수 없다. 586이 권력을 쥔 나라 한국,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말하는 나라다. 예, 아주 가늠이 좀 길은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